이곳은 미국 시애틀에서 40km 떨어진 워싱턴주 타코마라는 작은 도시의 기차역 유니온 스테이션입니다. 1865년 미국에는 미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대륙간 횡단철도가 부설됐는데 기나긴 여정의 최서단 종착역, 그래서 이곳을 시티 오브 데스티니, 운명의 도시로 불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역의 중앙창에는 아주 익숙한 무늬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태국 문양인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태극기에나 새겨져 있는 줄 알았던 이 문양은 비단 기차역 중앙창에만 새겨진 것도 아닙니다. 기차는 기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물건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데 도대체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왜 2억 만리 미국에서 보여지는 걸까요? 혹시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한국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대륙간 횡단철도가 부설됐습니다. 그리고 1880년도에 14만 8,800km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철길이 완성됐죠. 러시아 횡단 열차가 9,288km이니 얼마나 긴 철길인지 감이 오시죠. 이 철길을 운영하는 회사는 노던 퍼시픽 철도 회사라는 회사였는데 BNSF에 합병되었다가 현재는 엠트랙이 됐습니다. 잠시 시간을 28년 앞당겨 볼까요? 28년 뒤 1893년 봄, 미국 시카고에서는 성대한 만국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하에 콜럼비아 세계 박람회라고 명명했지만 자신들의 산업혁명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죠. 이 박람회에는 공식 47개국, 비공식 79개국이 참가했고 개장일부터 6개월간 무려 2,7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 조선은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대조선이라는 국호로 박람회에 참가했고 전시관 앞에 당당히 태극기를 개양했죠. 이 태극기는 현재와 거의 같은 디자인으로 중앙의 태극 문양과 사방에 사계를 갖춘 국기였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한국 부스를 정확하게 찍은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벤크로프트라는 기업이 출판한 더 북 오브 더 페어라는 책에 조금 남아있는데요. 사진 위쪽에 태극기 하단면이 보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조선은 국내 사정을 감안한다면 만국박람회에 참가해서는 안 됐습니다. 1년 전 조선에서는 탐관오리 조병갑이 농민들의 재산을 수탈하자 이에 항의한 전봉준의 아버지가 태형으로 사망해 작은 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 됐습니다. 1894년부터 동학농민운동은 대규모로 진행됐고 결국 청나라 군대가 이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했죠. 이를 빌미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나라를 추방하고 본격적으로 조선에 주둔하며 식민지화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1893년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한 해 앞둔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시기였음에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조선은 한옥 지붕으로 장식한 83.5제곱미터의 작은 전시공간에서 연, 방석, 칠기, 갑옷, 대포 등을 진열했습니다. 또한 국악을 연주하는 궁중악사단 포함 16명의 조선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하죠. 당시 일본관은 한국관의 40배가 넘는 규모였고 당시에 뉴욕 헤럴드 기자 존 코커릴은 한국관을 싸구려 쓰레기 컬렉션을 서둘러 모아 시카고로 배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형편없었죠. 그런데 이 싸구려 컬렉션을 모아 참가한 조선 부스에 한 미국인이 멈춰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에드윈 해리슨 맥켄리라는 인물인데요. 당시 그는 미네소타주에서 태평양 북서부 워싱턴주까지 미국 북부를 횡단하는 거대 철도회사 노던 퍼시픽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1890년대 초 이 회사는 마침 새로운 상표 디자인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었는데 공모된 수많은 도안들이 하나같이 퇴짜를 맞았다고 하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시카고 박람회장을 거닐다가 조선 전시관 앞에 나부끼는 태극기를 보게 된 것이죠. 그는 태극기에 대담하면서도 조화로운 문양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서로를 감싸며 음양의 조화를 이룬 태국 문양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죠. 맥켄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트레이드마크가 태극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머릿속으로 태극 문양을 응용한 상표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박람회 관람을 마치고 회사 본사가 있던 세인트폴로 돌아간 그는 곧장 회사 동료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특히 마케팅 담당인 찰스 SP 역 담당 임원과 함께 디자인을 구체화했는데 이들은 태극기의 원형 음양 문양을 그대로 본따되 색상은 검정과 빨강 조합으로 약간 변형하여 회사 로고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P는 이 새로운 로고에 회사의 슬로건이던 옐로우스톤 파크 라인이라는 문구까지 덧붙여 배포했고, 이로써 원형의 로고 중앙에 선명한 태극 도안이 들어가고 가장자리에는 회사 영문명이 둘러진 노던 퍼시픽 철도의 새 상징 엠블럼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실제 디자인을 보면 한국 국기의 태극 문양과 거의 동일한 모양의 파랑 대신 검정색을 써서 대비를 강하게 하고, 흰색 테두리 안에 노던 퍼시픽 레일웨이라는 글자를 배치했습니다. 미국 철도회사 로고에 한국 태극 문양이 장식되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 만남과 채택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태극기에서 착안한 로고를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된 후 노던 퍼시픽은 1896년 재조직을 거치며 이 태극 로고를 자사 공식 상징으로 등록했고, 1970년 회사가 합병될 때까지 무려 70여 년간 사용했습니다. 기관차와 열차표, 각종 문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회사 이미지의 핵심 자산이 됐죠. 워싱턴주 역사협회 측 자료에 따르면 노던 퍼시픽은 기관차 앞부분과 화물칸 옆면에 이 태극 엠블럼을 부착하고 각종 신분증, 책자, 제복 등에도 활용해 당시 미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상징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시애틀이나 미네소타 등 미국 곳곳을 달리던 노던 퍼시픽 열차에는 커다란 태극 마크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는데, 조선에서 건너온 태극기가 미국 대륙횡단 열차의 이마를 장식하며 달리게 된 겁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공식 반포한 것이 1883년이고 처음 태극 도안 국기가 제작된 것도 1882년경이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불과 10여 년 만에 외국의 국기 문양이 미국의 상표로 변신한 셈이니까요.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 정착하기도 전인 19세기 말부터 미국 대륙을 누볐으니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본격적으로 발딛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국기 문양이 미국 땅을 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도 미국 워싱턴주 등지의 오래된 기차역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맥켄리가 반한 태극 문양의 매력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극은 동양 철학이 녹아든 깊은 상징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태극 문양을 이루는 두 개의 곡선은 각각 음과 양이라 불리며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근원적 원리를 나타냅니다. 음은 푸른색으로 표현돼 차가움, 어두움, 여성적 원리 등을 상징하고, 양은 붉은색으로 표현돼 뜨거움, 밝음, 남성적 원리 등을 뜻하죠. 다시 말해 태극은 대립적인 힘들의 균형과 순환을 상징하며 조화로운 통합의 철학을 담고 있죠. 우리 국기의 태극 문양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면 단순한 도형 같던 이 문양이 사실은 심오한 우주관의 표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던 퍼시픽 철도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 문양의 철학적 의미까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맥켄리 수석 엔지니어도 동양적인 의미가 담긴 심볼이라는 막연한 짐작만 했을 뿐 정확한 뜻을 찾기 위해 동양 서적을 한참 뒤져봐야 했다고 하죠. 1901년에 노던 퍼시픽 철도가 자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맥켄리는 이 문양의 뿌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서구에서 쉽게 참고할 만한 동양 철학 자료가 많지 않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한국의 태극기 해설과 중국추 자료 등을 통해 이 심볼이 태극, 곧 음양의 상징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회사는 나아가 고객들과 대중에게 이 로고의 의미를 친절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노던 퍼시픽 철도가 배포한 브로셔에는 태극 문양 주위에 있는 4개의 궤까지 소개하면서 이를 하늘, 땅, 물, 불의 상징이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의미하는 도상이라고 풀이해 주었습니다. 비록 태극 문양 자체는 단순한 원형 곡선 2개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깃든 음양의 조화라는 개념은 서양인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음과 양의 기호를 인양 심볼 또는 태극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실제 노던 퍼시픽 철도는 이 로고를 별칭으로 모나드라 칭했는데, 이는 단일체를 뜻하는 그리스어계 낱말로 음양이 합쳐진 하나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 모나드란 둘이자 하나인 상태, 곧 태극의 철학적 함의를 간결하게 표현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던 퍼시픽 철도의 마케팅팀은 역시 이런 이야기를 활용해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신비로운 동양의 상징을 자사열차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로고가 지닌 조화와 균형의 의미를 홍보 자료에 곁들였죠. 그럼 노던 퍼시픽이 미국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의 국기에서 차용한 태극 문양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단순히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라 선택된 측면도 있겠지만, 태극 문양이 주는 조화와 균형의 이미지는 철도 사업과도 묘하게 들어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철도는 거대한 철마가 대륙을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19세기 산업 문명의 양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규칙과 안전이라는 음적인 원리가 뒷받침되어야 운영이 가능하죠. 증기기관차의 폭발적인 동력이 선로 위를 달리려면 레일 간격 하나하나의 정밀한 표준과 신호체계의 안정적 통제가 필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진취적인 힘과 안정적인 질서의 균형이야말로 철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국 문양은 그러한 동적 에너지와 정적 안정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노던 퍼시픽 철도는 미 대륙의 동쪽과 서쪽 두 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과 대서양 방면을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는 양극을 하나로 묶는 조화의 산물인 셈인데 마침 그 로고 역시 두 가지 색이 하나로 어우러진 원형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의식했든 그렇지 못했든 태국 문양을 통해 균형 잡힌 철도, 동서를 아우르는 철도라는 이미지가 구축됐습니다. 순수하게 미적 감각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노던 퍼시픽의 태극 로고는 철도가 지향하는 균형감을 절묘하게 시각화하는 상징으로 자림하게 됐죠. 당시 미국에는 철도 회사마다 각기 개성적인 로고와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던 퍼시픽의 태극 로고만큼 이국적 색채가 두드러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른 철도들이 기차 그림이나 방패 모양 문장을 사용할 때 노던 퍼시픽은 동양 철학적인 상징을 전격 도입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정체성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한편 노던 퍼시픽이 운행하던 노선은 국립공원 옐로스톤 방면 관광열차로 유명했는데 태극 로고는 이 회사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의미까지 부여해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붉은 태양, 밤과 낮, 산과 평원을 아우르며 달리는 열차. 태극 로고는 이러한 시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음양이 만나 태국을 이루듯 기계와 사람이 만나 하나의 목적지에 이르는 균형 잡힌 동행. 이것이 바로 태극 로고가 꿈꾸는 균형의 철도의 이상형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태극기는 노던 퍼시픽이 원하던 이상향을 이뤄준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